제가 이제 이런 얘기로 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95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백과사전의 대명사 하면 그 전까지는 어떤 회사가 대명사였나요? 예,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회사가 백과사전의 대명사 격을 불렸고요. 그리고 백과사전 시장을 석권했었던,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95년도에 브리테니카가 몰락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브리테니카가 개인 투자자한테 헐값에 매각된다 하니까 미국 언론들도 대서특필을 했고요. 이렇게 그 미국을 대표하는 250년의 전통을 가진 이런 거인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한테 헐값에 매각된다는 그것이 좀 쇼킹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95년도에 지금부터 뭐 20년도 좀 안 된 과거의 일인데 이 브리테니카가 이렇게 몰락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새 백과사전 안 보시죠? 예, 안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안 보세요? 우리가 예, 인터넷에 가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검색어만 따다닥 치면은 실시간으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뜨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종이책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진 것이죠. 자, 이 브리테니카가 몰락한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0년대 초반서부터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백과사전이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이 브리테니카는 제품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백과사전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컨텐츠의 전문성, 컨텐츠의 방대함, 그 다음에 인쇄의 퀄리티, 뭐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동아출판사라든지 학원사 이런 데서 나온 백과사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는 좀 격을 다르게 인정해 줄 정도로 브리테니카 하면은 백과사전의 완전히 퀄리티에서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테니카는 어떤 회사로 불렸냐면은 세일즈 사관학교라고 불렸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테니카의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들이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쓸 정도로요. 영업하면은 알아줬던 회사가 이 브리테니카였었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브리테니카 영업사원 출신이다. 그럼 보지도 않고 스카우트해 갈 정도로 이 브리테니카는 영업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회사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웅진그룹의 윤석근 회장님이나 또 그 빨간펜 교원 회장 박 회장님이 전부 다 이 브리테니카 출신이셨죠. 이게 영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최고의 알아줬던 회사가 브리테니카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비즈니스 상식으로 볼 때 제품의 퀄리티 좋고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세일즈 잘하고 그거는 당연히 성공의 공식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브리테니카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브랜드 이미지까지 끝내줬습니다. 이 브리테니카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돈 많은 이제 부자들이 비록 자기가 읽어보지는 않을지언정 나도 이런 거 살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어서 장소용으로 한 세트씩 사놨던 게 브리테니카였었죠. 그런데 이렇게 브리테니카는 굉장히 지적이고 그 다음에 하이소사이어티를 상징하는 그런 좋은 이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영의 상식, 마케팅의 상식으로 치면은 제품 좋고 퀄리티 세일즈 잘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좋다. 이거는 비즈니스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모든 회사들의 경영의 포인트가 어떻게 품질 경영할까? 영업에서 매출 높일 수 있을까? 광고나 마케팅 잘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까지 경영의 포인트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브리테니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테니카가 몰락한 것은 바로 환경 변화 때문인 거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이 브리테니카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막 PC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로 개인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 어떤 제품이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백과사전을 이런 그 CD에다가 부어가지고 이 CD롬 백과사전이 이제 헐값에 유통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도 그 엔카르타라고 하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체계 팔 때 사은품으로도 주고 이런 것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브리테니카 경영진들이 에이 저게 무슨 백과사전이야. 저건 우리 경쟁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환경 변화에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 들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WWW, 월드와이드웹 이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것이 급격하게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테니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95년도에 결국은 헐값에 매각을 해버리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브리테니카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는 제품 잘 만들어서 그거를 과거처럼 영업 잘하고 그 다음에 광고나 이런 마케팅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브리테니카의 사례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200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이트가 생겨났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과거의 백과사전 하면은 뭐 교수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원고를 청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취합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백과사전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위키피디아는 그 위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피디아 이 두 개가 합성된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위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하자면 빨리빨리 뭐 이런 의미라 그래요. 근데 지금 위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과거에는 집필진이 따로 있고 즉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따로 구분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위키피디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누구나가 다 여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구나 다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위키피디아가 아주 미국에서 대대적인 그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지미 웨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해 봄에 우리나라에 왔었죠. 와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새 이 젊은 청년 창업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언도 남기고 했는데 지미 웨일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실패의 달인이다. Jimmy is good at failure라는 거예요. 이 지미 웨일스가 이 2001년도에 위키피디아를 이제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자기가 수도 없는 실패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금융 회사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선물 거래 전문가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선물 거래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장인들이 이렇게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러는 걸 보다가 야 이걸 온라인 음식 주문 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3apps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도 자기가 한번 해봤었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제대로 되질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위키피디아를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 누피디아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근데 이 누피디아는 뭐냐면은 구조가 기존의 인사이클로피디아, 그러니까 브리테니카가 했던 것과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놨던 건데 단지 인터넷에다가 웹에다가 그걸 올려놓은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따로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종이 인쇄가 아니라 그냥 웹에다가 올려놓는
이런 형태로 이 누피디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미 웨일스가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하,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집필자로 참여를 시키자. 그래서 집단 지성을 한번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 전 세계 인터넷을 갖다가 거대한 하나의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과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생각했던 모든 기존의 이런 것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돈벌이가 되겠어요? 다 무료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저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자, 이게 왜 뭐가 문제일까? 이러다가 이제는 이 웹이라고 하는 환경도 2.0 환경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과거 1.0은 일방통행식이었다고 한다면은 2.0은 쌍방통행이죠. 인터랙션이 중요한. 그래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위키피디아가 아주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위키피디아가 대단히 많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위키피디아가 그렇게 사용률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미 웨일스가 우리나라 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한국은 이렇게 위키피디아가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으냐 물어봤는데 이제 지미 웨일스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네이버의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 시장은 그냥 독특성이 있는 것 같다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막 성공적으로 했던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힘 못 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독특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위키피디아가 지금 이제 재단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성공을 했던 것이죠. 제가 브리테니카와 위키피디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패러다임이 그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비즈니스의 상식,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게 경영 잘하는 거 아닌가? 이래야지 마케팅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자꾸 올드 컨셉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낡은 지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돈 탭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위키노믹스라고 하는 책을 냈죠. 위키노믹스는 위키와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 이제는 과거의 이코노믹스 이런 이론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과거의 그런 경제학 논리 갖고는 세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 변화에 적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키노믹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고 협업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앞으로 핵심적인 경제 논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위키노믹스가 주장을 압축한다면은 이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중, 대중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소싱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아웃소싱.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거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기업들이 아웃소싱은 별로 안 하다가 기업 내에서 다 처리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아웃소싱이 하나의 트렌드로 됐죠. 그래서 외부에서 그걸 갖다가 공급을 받고 하는 이런 이것이 이제 아웃소싱의 개념인데 이제는 그런 아웃소싱이 아니라 이제는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있으면은 그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한테 아웃소싱을 주는 건데 그런 이제 일부 회사들한테만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중들한테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오픈하고 군중들한테로부터 그걸 받아들이는 이것이 이제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이죠. 그래서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 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 그래서 대중이라는 크라우드와 외부 자원 활용이라는 소싱의 합성어가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 소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 크라우딩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크라우딩과 이 크라우드 소싱은 개념이 다르죠. 거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요새 애플도 뭐 아이클라우딩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우리 엔드라이브도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클라우드는 구름할 때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저희 구름 뒤에다가 넣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꺼내 쓰는 이제 이런 그 개념은 클라우딩이고요. 이거는 클라우드 소싱입니다. 그러니까 R이고 그건 L입니다. 그 용어는 조금 이제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소싱은 이전에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데 오픈해서 공유를 하고요.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 비전문가나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개방하고 유도해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 방법이죠. 그래서 내부의 전문가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소유한 자원과 결과를 공유하고 개방해서 해당 또는 다른 분야 전문가 혹은 일반 대중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정적인 내부의 인적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많은 외부의 인적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외부인은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더 나은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는 이제 클라우드 소싱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용어가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뭐 이노베이션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고 오픈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내부에서만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혁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소싱과 같은 그 일맥상통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 참여를 통해서 이 회사의 혁신을 이노베이션을 이뤄가는 이러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전에 그 신문에 났던 걸 제가 이제 오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노베이션 3.0 이런 이제 그 주제로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여기 이제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신제품 기획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의미에서 삼성의 연구진이 아무리 많고 거기에 뭐 박사급이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트렌드를 다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삼성 내부 인력 그 인력만 가지고 어떻게 전체 이 클라우드를 갖다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외부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클라우드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지렛대 효과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지렛대라는 게 작은 힘만 들이고도 큰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지렛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라는 거죠. IBM이 특허 500개를 개방을 했답니다. 과거 같으면 이 특허 하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특허를 다 오픈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쓸 수 있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거기다 더 얹기도 하고 변형도 시키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IBM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특허 고집하지 않겠다 하고 특허를 갖다가 오픈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P&G, 프록터 앤 갬블 제가 이 사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그 회사는 제품의 50% 이상을 외부 아이디어로부터 얻어서 P&G는 생활용품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 과거에는 회사의 R&D 파트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P&G가 점점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진화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노베이션 1.0, 2.0, 3.0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거나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자원만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기업들의 일반적인 과거의 그런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이노베이션 2.0은 그 아웃소싱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외부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고 이제 이런 것이 이노베이션 2.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3.0은 회사 자원 외에서도 외부의 전문 기업, 전문가, 소비자 등
이제는 광범위한 외부 자원을 활용해가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 이노베이션 3.0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상문 교수라는 분이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과거 한 10년 전서부터 21세기 들면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예를 들면은 애플의 이 앱스토어라든지 아이튠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터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앱스토어나 아이튠스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이폰은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컨테이너, 이 디바이스만 갖고 성공할 수는 없었던 거죠. 또 아까 얘기했던 P&G가 외부로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러한 이노베이션 3.0,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면은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회사에서 R&D,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개발한 걸 갖다가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생산된 제품을 판매도 하고 고객 관계 관리도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경영의 이 프로세스였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경영의 모든 과정들이 과거에는 기업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몇몇 전문가들이나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이 모든 경영의 활동들이 이런 외부로부터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클라우드 소싱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연구개발, R&D 쪽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제 이 나보다 똑똑한 우리 이 책에서 이제 있는 사례 중에 호주의 브루토피아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은 IT 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야, 이거 재미없다. 우리 딴 거 뭐 해볼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맥주집을 한번 좀 어느 집을 인수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예 맥주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근데 우리가 뭐 맥주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한데, 이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브루토피아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제품의 컨셉도 여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양조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이 브루토피아에서 공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여기 회원들은 여기에 일부 투자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브루토피아라고 하는 이 맥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제 호주에서 성공을 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이런 거죠. 커뮤니티 회원들, 이 브루토피아의 커뮤니티 회원들은 미리 제공되는 12가지 라벨 원판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지고 원하는 글을 쓰고 자신의 사진이나 예술품을 올려서 맥주병에 맞춤형 라벨을 붙일 수도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개인 맞춤화 이 서비스도 하면서 이 브루토피아가 이제 호주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스토쿠. 이거 많이 하세요? 예, 이 스토쿠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니콜리라고 하는 이 퍼즐 잡지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니콜리라고 하는 이 퍼즐 잡지를 이제 시작한 사람은 이 사장이 경마를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경마의 우승마의 이름이 니콜리였답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도에 이 니콜리라고 하는 퍼즐 이 잡지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퍼즐이나 게임 뭐 이런 걸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이 수도쿠는 이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랍니다. 어떤 미국인이 이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니콜리 이 회사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더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이 수도쿠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 퍼즐을 갖다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니콜리라고 하는 잡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아이디어, 이런 퍼즐이나 이런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얻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데, 이 카쿠로라고 하는, 저는 이거 카쿠로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이런 그 사람들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그 퍼즐 게임이 됩니다. P&G,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회사는 마케팅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마케팅 책에도 과거에는 많이 언급이 됐고요. 뭘로 언급이 됐냐면요. 이 P&G는 뭐 비누, 샴푸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굉장히 뭐 치약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나오는 제품의 종류가. 그러니까 신제품을 1년에도 신제품이 만들어내는 그 종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제품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실패를 봤다 그러면은 그 라인에 투자되는 비용이나 그거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로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신제품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P&G가 이제 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런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P&G의 그 유명한 거는 뭐냐면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제품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이게 시장 나가면 한 달에 매출 얼마나 정도 될까? 이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예측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신제품을 그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유통에 가가지고 또 전문가들 이런 그다음에 판매 사원들의 어떤 직관 또 최고 경영자들의 점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팩터들을 놓고 이걸 이제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데 그 시스템에 이걸 딱 대입하면은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가면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팔 수 있을까, 그거를 예측하는 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케팅 책에 소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P&G가 이 마케팅 잘하기로 아주 대단한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 레플리라고 하는 CEO가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이 P&G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이 레플리가 이제 맨 처음에 CEO로 돼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아이디어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인 시그마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첨단 기술 기업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데랑 제휴를 해가지고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r Anchor, 여기는 은퇴한 과학자나 엔지니어. 그 다음에 예투닷컴은 지적재산권의 교환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노센티브는 그 기술자들의 네트워크가 이 이노센티브인데 175개국에 약 1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과 이런 커뮤니티들과 이 제휴를 맺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쪽에서 신제품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회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데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그런 해답을 넘겨주고 자 그렇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 사람이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P&G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할까요? 반발을 할까요? 반발할 확률이 크겠죠. 내 밥그릇 뺏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내부 직원의 부담도 외부를 더 신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는 경우가 아마 더 확률이 클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벤처랑 벤처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기가 막힌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그 당시 이제 휴대폰에 뭐 하는데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걸 대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나 가만히 봤더니 내부에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자기 일자리가 필요 없어지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좋은 거 있어도 그런 기술적인 걸 검토하는 거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할 텐데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대기업도 이렇게 어렵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의 이 반발이 굉장히 큰 걸 갖다가 이걸 어쨌든 혁신을 이끌면서 이 P&G가 이제 다시 이렇게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또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P&G가 마케팅 인력을 1,600명을 감원하겠다 하는 그 얘기가 기사가 났었어요. 왜 마케팅 인원을 갖다가 1,600명씩이나 감원할까? 그건 뭐냐면 과거와 같은 마케팅 방식, P&G가 과거의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에서는 최고로 아주 이 모범 사례로 알렸던 회사인데 그 방식 갖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어떤 이 변화 때문에 이제는 P&G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런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제품 아이디어의 50% 이상은 이런 외부로부터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했고요. R&D의 생산성이 60%가 제고됐고 신제품 성공률이 무려 80%나 이를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보통 회사들이요 신제품 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요새는요 신제품 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30%도 안 돼요.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80%가 된다는 건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오픈 이노 과감한 자기네 회사의 경계를 허물고 이 외부와의 융합, 제휴와 네트워킹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 그러한 이 좋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린든 랩에서 만든 세컨드 라이프 아시죠? 가상현실 공간인데 여기에 가면은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내 아바타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경험도 하고 뭐 가가지고 회의도 하고요. 또 아니면 강의도 거기 가서 듣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가가지고 그 내 아바타가 강의를 내가 듣는 거지만 내 아바타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전시관도 만들고요. 그래서 자기네 전시회도 열고 체험관도 만들고 뭐 사옥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여기서 회의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그 세컨드 라이프가 또 이런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인형 바비 인형 회사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실제로 인형을 오프라인에서 출시하기 전에 세컨드 라이프에 먼저 낸대요.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에서 반응을 보니 그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좋은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낸대요. 패션 회사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패션 회사도 거기서 먼저 테스트 마케팅을 해보고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실제 출시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마케팅 리서치를 하고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테스트 마케팅을 하는 이런 도구로 이 세컨드 라이프를 활용하는 이제 그러한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세컨드 라이프가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붐을 일다가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됐었습니다. 내가 요즘 들어서 이 세컨드 라이프가 좀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외부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이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케팅의 방식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크로싱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이건 어떤 대학원생이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업의 어떤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이트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챌린지라고 하는 경연대회도 열어서 대학생들로부터 그런 좀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도 얻고 하는 그런. 제가 요새는 대학 강의를 좀 안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대학 강의 나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한 학기면 한 번씩 프레젠테이션을 시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프레젠테이션 시킨다. 그래서 어느 기업의 사례를 성공 사례가 돼도 좋고 실패 사례가 돼도 좋고 그런 사례를 한번 발표를 해봐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아이디어 있고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갖다가 마케팅 이런 플랜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한번 프레젠테이션.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내가 저거 찍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찍을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장비를 안 가지고 요즘같이 스마트폰 있으면 가서 찍으면 되는데 그때는 근데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야 저거를 한번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한번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거를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까? 그 회사에서 어떤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대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이렇게 경연대회처럼 뭐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혼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 학생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갖다가 찍겠어요. 찍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든지 아니면 팟캐스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학기 중에 하니까 훨씬 더 리얼해요. 학생들이 이제 학점 열심히 따라고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한데 계속 아주 그런 생생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디어 크로싱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캠브리안 하우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이제 캐나다의 회원들이 학생, 기업가, 컨설턴트, 투자가, 디자이너, 게임 선수 이런 이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러한 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크라우드 소싱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60억 인구의 아이디어와 재능, 기업가적인 추진력을 일으킬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 결집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테스트도 하고, 개선하고, 보상하고, 구매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이데아 워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 토너멘트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서 떨어지고 우리나라 요새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런 토너먼트 이런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다수의 지혜를 이용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그런 여과장치다. 그래서 이 캠브리안 하우스의 이제 창시자가 마이클 시코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투자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 하는지, 누가 만들지 또는 우리가 만든 것을 누가 구매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업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만들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투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투자자한테 했다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이 캠브리안 하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모으고 이걸 이제 기업들과 공유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나가는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게 불끈불끈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P&G가 이노센티브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와 이렇게 제휴를 맺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노센티브는 2001년도에 그러니까 릴리 제약이라고 아시죠? 이제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이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이 이노센티브가 최초의 온라인 과학 네트워크 플랫폼, 그러니까 하나의 장이죠. 사람들이 다 이 과학자들이 여기에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서로 지식을 주고받고 공유하고 뭔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과 연구개발 회사들이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 이노센티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과거의 기업이라고 하는 경계선, 벽, 이게 자꾸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개인들과 이제는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조성돼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연구개발, R&D 쪽에서의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생산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생산하면은 기업의 몫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됐는데요. 그 생산자가 누구였냐면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루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기업에 모여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산하면은 그것은 기업이 이 생산의 주체, 이것이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도 기업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스톡포터라고 하는 회사는 이건 어떤 회사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포토 라이브러리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 광고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직접 찍어서 할 수 없는 거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그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포토 라이브러리에서 자기네들하고 잘 맞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저작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이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진을 갖다가 올리는, 생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진 작가, 그런 전문가들만 거기에 올렸던 거죠. 근데 요즘은 카메라가 얼마나 그 화질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뭐 또 그런 그 어떤 효과를 내는 거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카메라가 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카메라 하면은 그거 뭐 다 맞춰야 돼. 저는 카메라 찍을 줄도 몰라요, 옛날 카메라. 근데 그거 뭘 다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사진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일반 개인들도 뭐 지금 뭐 아마 생산되는, 개인이 생산하고 있는 이 사진, 이 양이 1초에도 아마 수없이 아마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스톡에다 이제 개인들이 올려놓는. 그러면 이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쭉 보다가, 이 사진 괜찮네? 뭐, 이 정도면 쓸만하겠네? 이러면은, 과거에는 100불 줘야 될 것 같다가, 여기는 1불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뭐 내가 좋아서 찍어서 올려놨는데, 뭐 내가 1불이라도 받으면 어디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톡 포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일반 개인들이 전부 다 만든 사진들을 올려놓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찾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이 아이스톡 포토라고 하는 개념이죠. 요즘 이 오픈 마켓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죠. 이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데, 우리나라 이제 옥션, G마켓, 11번가, 그 다음에 올해 네이버가 샵N이라고 하는 오픈 마켓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건 이제 그거죠. 뭐냐면은 여기는 하나의 장터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갖다가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샵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받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픈 마켓인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 쇼핑도 이런 오픈 마켓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아마존.com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오픈 마켓의 성공 사례죠. 이렇게 이제 모든 개인들이 과거에는 소비만 하고, 그냥 누가 딴 사람이 생산해 준 걸 갖다가 그렇게 소비만 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내가 가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이제는 이런 이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virtualtourist.com이라고 하는, 이 virtualtourist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게 1999년도에 생겨났다는데, 지금 회원 수가 100만 명 정도, 월 방문객이 500만 명 이상인데, 자신의 여행 경험과 사진, 지역 호텔과 식당, 관광 명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키노믹스 형태의 사이트.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하다가 무슨 이 식당 후졌다, 저희 절대 가지 마라, 여기 강추다,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리면은, 그런 걸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참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죠. 그래서 27,000여 개의 관광지에 대한 148만 개의 정보와 290만 장의 사진이 계속 이게 이제 올라가고 업데이트되고 이러면서 하나의 위키피디아처럼 개인들이 다 정보를 생산하고 또 소비자가 되고,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 커런트 TV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독립 케이블 위성 방송인데, 이 커런트 TV가 이제 조금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미국의 엘고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좀 화제가 됐었던 커런트 TV인데요. 여기는 이 시청자가 제작하는 컨텐츠가 3분의 1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자가 제작하는 컨텐츠의 방송 가치는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결정해가지고 거기서 투표해서 좋은 걸 얻는 컨텐츠가 이제 여기에 방영이 되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프로듀서가 되고, 이제는 그런, 요새는 뭐 이제 팟캐스트 이런 것 때문에 1인 미디어가 시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시청자 제작 광고를 방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에 대한 통찰력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일석이조의 그 효과를 이렇게 이제는 이 개인들이, 우리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들이 이런 걸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팟캐스트를 하나 이렇게 듣다가 아주 재미있는 그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성 한 분이 스스로 출판을 했대요. 스스로 출판이라는 건 뭐냐면 출판사 안 끼고 혼자서 출판을 한 겁니다. 근데 아주 그 재밌는 실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뒤에서 요새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 있죠. 그러니까 펀딩 자금 조달 자체도 이제 이런 대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기획을 했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은 이제 여행을 자기가 이제 동유럽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책으로 만들겠다. 이런 기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자기 목표 금액 110만 원 해가지고 올렸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내는 사람들은 책이 나오면은 그 책을 다 한 권씩 주겠다. 그 뭐 1인당 뭐 1, 2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110만 원 그 펀딩을 받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동유럽에 여행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인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출판사 하면은 이게 뭐 몇천 부 이렇게 인쇄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 몇천 부가 아니라 일단 50부만 찍을까? 100부만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200부 찍었대요. 200부 찍었는데, 이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량으로 인쇄해 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충무로에 어떤 그 인쇄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찍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유통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었으면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제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책 뒤에 보면 왜 ISDN 왜 바코드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판사만 그걸 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딸 수가 없으니까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또 이 사람이 막 찾다 보니까 홍대 앞에 무슨 서점이 그런 거 없어도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10권 갖다 줘. 그랬더니 거기 그 서점 주인이 이런 데가 또 비슷한 데가 몇 군데 있다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한 10군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서부터 이제 블로그는 좀 많이 그러니까 슈퍼 블로거 뭐 이런 거 같은데, 이제 그런 블로그라든지 또는 이제 트위터라든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름아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있으면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게 가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출판 사업, 출판 비즈니스 하면은 작가 섭외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원고 받고 이거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제본해가지고 이제 그 서점에 갖다가 유통하고 광고 때려가지고 이거 판매하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비즈니스의 방식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그 새로운 실험을 갖다가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팟캐스트에서 그 스토리를 듣고, 이게 참 재밌다. 이런 시도 같은 것들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즈니스가 과거의 전통적인 비즈니스가 자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개인이 이제는 얼마든지 그 팟캐스트가 낙곰수 때문에, 작년에 낙곰수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막 알려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 갖고 녹음할 수 있고 다 찍을 수, 아주 뭐 퀄리티를 요하는 영상이 아니라면은 이런 거 갖고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콘텐츠만 좋으면은 그걸 팟캐스트에 올리고, 그것이 또 아이튠즈랑 연동이 되면은 이게 또 뭐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 그래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비즈니스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패러다임, 이걸 갖다가 이제는 자꾸만 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업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죠. 창업도 과거처럼 창업하려면 자본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이 어떤 환경 변화를 갖다가 이해하신다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이제는 자꾸만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잉사에서 이런 얘기, 돈 탭스콧이 넷경제의 가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경제학이 바뀌고 논리가 바뀌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제조회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건데요. 정교한 항공인은 그들이 말하듯이 정보 내에서 비행하는 부분들의 집합이 될 것이다. 명세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넷상에서 공유될 것이고 비행기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지식 노동자들에 의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조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겠지? 과거에는 보잉에서 항공기 하나 만들려면 내부적으로 연구개발 인력 다 있고 생산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이걸 만드는 것이 과거의 이 생산의 방식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 네트워크로 해서 뭐 외국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간에 그 보잉사에서 다른 그런 커뮤니티들과 또 개인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 생산 과정이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잉사는 사이버 공간에서 항공기를 설계하기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와 함께 일하는 설계 회사, 네트워킹 회사, 프로젝트 관리 회사, 마케팅 컴퍼니가 될 것이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생산하는 모습, 공장에서 제조하는 모습,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돈 탭스콧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의 포인트인 거죠. 자, 애플이 아이팟이나 아이폰, 아이패드 뭐 굉장한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 하여튼 그 과거 한 10년 사이에 이 애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앱스토어나 아이튠즈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 컨텐츠 이 장터 인프라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이팟이나 아이폰 그 제품 자체만 갖고 하드웨어만 갖고는 전혀 매력적인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 소프트웨어가 같이 융합이 되고 이런 그 앱스토어나 아이튠즈라고 하는 컨텐츠 장터를 미리 만들고 이 디바이스를 냈던 것이 이 회사가 성공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아이폰 내면서 우리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앞으로 미디어 회사가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음원 유통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애플입니다. 지금 팟캐스트 같은 것도 아이팟 플러스 브로드캐스팅에 앞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모든 이 컨텐츠들을 갖다 유통하는 걸 갖다가 애플이 장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우리 생활에서 할 일이 많고 이것이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기능 어떻게 할까? 품질 어떻게 차별화할까? 이제는 그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알고리즘은 페이지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 구글 나오기 전에 검색 엔진 알타비스타도 있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페이지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페이지랭크는 뭡니까? 월드와이드웹과 같은 하이퍼링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서로 간의 인용과 참조로 연결된 임의의 묶음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어떤 검색어를 탁탁 치면은요,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오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유리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구글은 어떤 걸 위로 올려주냐 하면은 링크가 많이 돼 있는 사이트를 제일 위로 올려요. 그건 뭐냐면은 개인들이 선호하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순서대로 올려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구글을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것이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구글이 굉장히 거의 검색한 데에
하는 구글이라는 게 검색하다 동사, 옛날에 복사하다가 제록스 한다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는 그런 정도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구글도 이상해요. 구글이나 위키피디아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주 힘을 못 쓰는데 이 구글 미국에서는 어떤 업종이 있냐면은 구글의 위에다 랭크 시켜주는 그래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합니다. SEO라고 하는데 그 컨설팅 사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구글은 돈 많이 우리나라는 네이버 하면은 스폰서 링크 있고 무슨 돈 내는 순서대로 해주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그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링크가 많이 돼 있는 사이트를 먼저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구글의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사이트를 어떻게 위로 올릴까 그걸 갖다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그 컨설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할 정도로 그렇게 구글의 영향이 강한데 바로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집단지성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투표죠. 소비자들이 많이 링크 걸어놓는 이걸 그 사이트를 먼저 올려주는 이제 그러한 구조인데 바로 이러한 이제는 그런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이만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 역시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중국, 인도 다음에 페이스북이랍니다. 9억이 넘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 페이스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은 하나의 이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올리고 자기 모든 걸 올리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는 내가 뭐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우리 회사 퀄리티가 좋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뀌자만 해요. 그것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SNS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과거 우리 한 몇 년 동안에 급속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체가 바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똑똑하고 우리 회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비즈니스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슈퍼스타 K가 아주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슈퍼스타 K를 갖다가 맨 처음에 기획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보통 쇼 프로듀서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어떤 가수들 섭외해가지고 무대 컨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장치를 어떻게 좀 화려하게 해가지고 딴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청률 높일까? 보통 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우리 그러지 말고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스튜디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자. 이랬던 것이 이 슈퍼스타 K가 아주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좀 몇 년 됐는데 여기 동아일보에 한번 이렇게 소개했었던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기사가 내용이 이랬어요. 마케팅을 위해서는 4P가 적절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4P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 좋고, 프라이스, 가격 적절하고, 플레이스, 유통 원활하고, 프로모션, 판촉이 잘 돼야 한다는 마케팅의 기본 원칙. 이게 지금까지 마케팅 교과서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최근 이런 전통적인 수법만 잘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대박을 터뜨리기 힘들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마케팅 전문가들은 원인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그들은 신제품에 대한 신미함과 구매력을 갖췄으면서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교적인 집단을 주목하기에 이르렀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은 정통한 사람이라는 뜻의 매입은 또는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얼리 어답터들은 새로 나온 제품을 남보다 먼저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소감을 남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데 이들의 말 한마디에 해당 신제품의 존폐가 결정되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런 IT 관련된 이런 제품들의 신제품이 나오면은 이걸 먼저 써보고 이제 이 얼리 어댑터들이 거기에 대한 글들을 올리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신제품 나오는 거에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에 이 길목을 이 사이트가 잡아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요, 한 몇 년 됐는데, 아이리버 아시죠? MP3 그 아이리버 레인콤에서 이 사이트를 이 커뮤니티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길목.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 회원들이 신제품 아이디어도 내고요, 디자인도 공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입소문 다 퍼뜨리고, 그것이 이제는 이런 사이트가 그런 이 길목을, 비즈니스의 길목을 잡아요. 과거에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우리 회사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럼 회사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지만은 요즘은 이런 데서 한번 뭐가 빵 터졌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회사들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 이런 이 환경으로 이제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나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쟁의 미래라는 책에서 우리는 가치와 가치 창출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에 얽매이지 않는다. 기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만드는 거고, 이렇게 창출된 가치가 소비자와 교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와 회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그 소비자에게 고유한 맞춤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공동 창출, 코크리에이팅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현재 산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뒤흔드는 전제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경제학의 논리,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 창출 과정에서는 기업과 소비자는 생산과 소비라는 별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품과 서비스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들 가치가 교환되는 장소였다. 소비자가 가치를 정의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모두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가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경험 자체가 그들이 느끼는 가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경쟁의 미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생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생산의 주체였고, 당연히 그건 기업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데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이제 점점 기업이 앞으로 해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의 산물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대량 생산으로 바뀌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이 대량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환경이 자꾸 변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기업이 과거와 같이 존재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앞으로 기업이 해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연구개발, 생산,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런 위마케팅,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P&G가 2000년대 들면서 만든 회사가 뭐냐면 보컬포인트라고 했어요. 이 보컬포인트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약 50만 명의 주부 회원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아줌마 커뮤니티죠. 이걸 이제 P&G에서 만들면서 여기에 그 맘 커넥터들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P&G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런 추천, 입소문, 이런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걸 갖다가 주도하는 그 회사가 이 보컬 마케팅이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레플리라고 하는 CEO가 이러죠. 이제는 소비자가 마케팅 전문가가 됐다. 그러니까 마케팅 인력 1600명 감원해도 이제는 된다는 겁니다. P&G가 아주 재작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 올드스파이스라는 회사 아시죠? 이렇게 범선 모양의 그 캐릭터가 왜 배, 이렇게 그 배에 있는 그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 올드스파이스를 P&G가 90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뭐 그때 이제 P&G가 한참 이제 막 이렇게 막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서 이 올드스파이스도 이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이제 어떤 왜냐면 이 제품은 이 올드스파이스의 이 목욕 용품입니다. 목욕용품 이제 제품이었는데, P&G는 이제 P&G의 경쟁사는 유니레버의 X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제 어떤 기회를 했냐면 낯선 남자에게서 그의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내 남자의 향기가 딴 남자한테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드스파이스의 이제 그 향기
컨셉으로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TV CF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프로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인 그 무명 배우였던 무스타파라고 하는 사람을 그 모델로 기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스타파가 CF를 찍은 게 아니라 그 무스타파의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거 네. 제가 안 갖고 왔군요, 영상을. 이게 그 광고가요 별로 크리에이티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무스타파가 나와가지고 쭉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분들. 당신의 남자를 보세요. 절 보시고 다시 그 남자 보시고 다시 절 보세요. 슬프게도 당신의 남자는 제가 아니죠. 하지만 만약 여성용 바디워시를 쓰지 않고 올드스파이 쓴다면 저 같은 향기가 날 수는 있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다시 위. 어디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남자가 비슷한 향기를 낼 수 있는 남자와 있습니다. 손에 그게 뭐죠? 다시 절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죠. 오이스터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의 티켓과 함께 다시 봐요. 티켓이 이젠 다이아몬드입니다. 당신의 남자가 여자 향기가 아닌 올드스파이스 향기가 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죠. 전 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영상을 봐도 그냥 이 무스타파가 해가지고 화면 바뀌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어떤 CF의 어떤 세련됨이라든 이런 거 볼 때는 그렇게 아주 이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0년도 2월 달에 그 슈퍼볼 전에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슈퍼볼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시청률 엄청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볼 거기에 그 30초 광고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초 반짝하는데 광고료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원. 엄청나죠. 30초 광고는 40억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TV 광고를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무스타파가 TV쇼에도 출연하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조회가 막 되고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P&G가 무슨 생각했냐면 고객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하고 무스타파가 그걸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대답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자가 있으면 질문자에게 직접 답변하는 형식의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작 배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우드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윗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스타파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익명의 누가 이제 보낸 거에 대해서도 또 대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케빈 로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국의 그 벤처 창업을 해서 성공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로 이렇게 장난기 어리게 내가 지금 요새 그 몸살 기운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저기 이제 좀 쉬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그냥 트위터를 했는데 무스타파가 이제 거기다 이 케빈 로즈의 말에 이제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영화배우 그 데미 무어인가요? 그 데미 무어의 연하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케빈 로즈의 팔로워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영상을 보고 재밌으니까 또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모르겠다. 또 이제 무스타파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이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랑해요 올드 스파이스 가이. 내 남자친구가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재밌어요. 계속 만들어주세요. 캐나다에 있는 아줌마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라는 등 트위터가 온통 올드 스파이스 가이 이야기로 넘쳐나게 되었던 그런 사례고 이게 이제 2010년 유튜브의 최다 조회수를 기록을 한 거죠. 이게 돈 얼마 들었겠습니까?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광고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는 그거 이상으로 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사례인데 P&G가 마케팅 인력 1,600명 이제 감원하겠다. 이게 그냥
전통적인 방법의 마케팅 이제 필요 없다.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보컬 포인트라든지 이런 그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SNS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그 방식보다는 이제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그런 겁니다.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도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렇게 우리의 전도자가 되게 만들고 이제는 그러한 마케팅이 이제는 더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기서 그 리얼 뷰티라고 하는 캠페인을 2004년도에 했는데 이건 그 일반인들을 참여시킨 겁니다. 왜 화장품 모델 광고는 김태희만 나와야 되냐? 옆집 아줌마가 화장품 모델 나오면 안 되냐? 난 못 나가냐? 그래서 실제 그 현실에 있는 현실 세계 사람들도 얼마든지 화장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광고라든지 비디오 동영상 워크숍, 순회 이벤트, 출판, 공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우르면서 막 넘나들면서 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한번 스펀지 퀴즈 한번 해볼까요? 2004년도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미의 기준입니다. 뭐냐면은 몇 프로의 사람들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0에서 5%, 2번 6에서 10%, 그 다음에 3번 10에서 15%, 4번 16% 이상. 자,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2번, 그 다음에 2번 6에서 10%, 3번, 그 다음에 11에서 15%,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그 이상, 16% 이상. 제일 4번이 제일 많으시네요. 답은 1번입니다. 몇 프로였냐면 2%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난 뷰티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에 대한 기준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저렇게 생긴 사람만, 김태희 같이 생긴 사람만 미인이야? 저런 사람만 화장품 모델 광고 나와야 되고 그런 거야?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일반 개인들, 당신이 아름답다. 당신도 얼마든지 화장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뭔가 셀프 이스팀,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이 캠페인을 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모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엔티에이징 애드에 나오기에 너무 늙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참여자를 모집을 해요.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실시간, 이건 이제 5개 광고판, 잡지 광고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문자로 하든지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와서 하든지 해가지고 wrinkled, wonderful, fat, fa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유도를 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같은 이제 그리고서 결과적으로는 6명의 여성을 갖다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에도 이 사람들을 모델로 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도브에서 셀프 이스팀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내가 스스로 아름답고 자신감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그런 이제 펀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들도 만들어서 비디오 영상도 만들어서 뭐 이런 게 막 광고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브가 700%의 매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내가 우리 회사 보통 광고하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가 좋고요, 퀄리티는 뭐가 좋고요, 어떤 차별화점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의 방식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잘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마케팅 방식이 성공을 했었던 거죠. 자,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거기에서도 이런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이 이제 필요합니다. 넷플릭스라고 잘 아시죠?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사례인데 넷플릭스가 비디오 요새는 이제 저기 뭡니까?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다 거의 좀 문 닫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하면서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다 이걸 이제 스트리밍 받아가지고 하는 서비스하는 회사가 이 넷플릭스라고 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지금 유명하고 그리고 많이 성장을 한 회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고객들이 등급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서평,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한 별
몇 점 이런 거 주는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프렌즈라는 기능에서 서로 다른 회원이 본 영화 목록을 보고 자신이 매긴 등급과 비교하면서 다른 영화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이 고객 관리도 우리 회사에서 모든 고객을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이 위해서 어떤 걸 질문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이 그걸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답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원 필요 없잖아요, 우리 회사.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고객 관리에 있어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스트바이의 사례가 재밌습니다. 이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회사죠. 하이마트 요번에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제 그 전자제품 유통하는 회사가 이 베스트바이죠, 미국에. 이 회사가 이제 그 어떤 것이 12force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회사에 보면 전부 다 홍보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언론과의 관계는 전부 다 홍보팀을 통해서 언론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 홍보팀을 통해서 그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개인 직원이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도 일반 사원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이게 신문에서 이상한 신문기자가 이상하게 해버린다든지 방송에서 이상하게 편집을 해서 나가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반 개인 직원들은 언론이나 전화 와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다 홍보팀으로 넘겨라. 그게 회사들의 그런 관행이 있죠. 그렇게 돼야지 일사불란하게 회사의 정책이나 어떤 그 방향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의 근데 이 베스트바이에서 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그 팀만 고객 응대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훈련받은 뭐 CRM 센터라든지 이런 이 고객 관리를 하는 그런 전문 팀에서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응대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600명을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2,600명이 돼가지고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요 트위터로 2,600명이 답을 해줘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휴대폰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저기서 하듯이 고객이 이걸 웹페이지에다 이걸 올리든지 뭘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트위터로 계속 날려주면서 뭐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베스트바이 직원이 12force의 일원으로 등록되면 그들은 트위터 계정이 12force 트위터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블루셔츠 군단과 긱스쿼드를 비롯해서 매장 직원들로 구성된 12force는 이 계정에서 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시지를 작성할 때 이런 해시태그를 추가하면 12force라는 명칭이 메시지의 배경으로 삽입된다. 12force의 답변에는 해당 직원의 트위터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이 첨부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또 다른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소비자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서비스 문제 및 기술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로 보내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베스트바이가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 크라우드 소싱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금 조달도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미국에서는 2011년도에 크라우드 펀딩의 규모가 15억 불이었대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게 한 2배가량 늘어가지고 한 28억 불 정도로 예상되고 올해 4월에 잡스법이 통과가 됐는데 잡스라고 하는 것은 점프 스타트 아워 비즈니스 스타트업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을 갖다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기업 공개 IPO 관련 규제를 벤처 기업에 한해서는 굉장히 간소화시켜주고 크라우드 펀딩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였죠. 우리나라도 2000년도인가요? 그때 막 인터넷을 통해 주식 공모
이런 걸 하다가 그게 막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그 피해라든지 그때 막 묻지마 투자, 무슨 닷컴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묻지마 투자가 막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한번 톡 꺼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법적으로 한 것이 잡스법인데,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그 인디고고라든지 킥스타터 같은 이런 이제 크라우드 펀드를 하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하는.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의 원주인 인디고가 현재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났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잡스법이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고 관련 법규를 수정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사이트들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히 그 법적으로도 이렇게 정비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 조달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기업의 모든 활동,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고객관계관리, 자금 조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런 크라우드 소싱, 오픈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위키노믹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가고 있는 그런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비즈니스 이런 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재미를 못 본 사람들도 많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성공 사례만 얘기하니까 야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성공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롬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대중의 지혜가 지금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건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낡은 사업 형태는 죽었다. 대중의 지혜는 경쟁력과 네트워크 효과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은 여전히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런 문법, 그 새로운 비즈니스 문법은 좋은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딱 돼 있는 공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은 풍부했지만 그 전문가들의 시간이 대단히 부족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할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또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면 개미 쳇바퀴 돌듯 말만 무성하고 생산적인 의사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걸 했는데 재미를 못 본 사람들이 이런 또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려움을 겪으려고 생각하세요? 자, 분명한 사실은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제 논리와 비즈니스하는 방식과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드웨어 마진 곱하기 수량이었는데 이제는 지렛대 효과가 중요하고요. 클로즈였다면 오픈이 중요하고 자본 기반이 아니라 지식 기반으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런 8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끌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업이 앞에서 이끌었는데 뒤에서 이끌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입할 시기를 파악해라. 이 커뮤니티가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요,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돈 들여서 블로그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회사 홍보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해. 왜 우리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가 써?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의 진짜 커뮤니티 클럽을 만들어라. 은폐할 수 있을 거라면 꿈도 꾸지 말아라. 완벽함을 버려라. 파문을 일으켜라. 감사를 표시하라. 하룻밤 풋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지금 비즈니스의 문법이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이 추세는 확실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 추세를 놓쳐서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그런 마케팅 방식만 갖고는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게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경영학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하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관리, 인사관리 이런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생산관리였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기업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에 제일 필요했던 거 뭐냐면 어떻게 생산성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전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일했거든요. 다 자기가 하던 방식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딱 모아놓고 우리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자, 이렇게 분업식으로 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투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일해오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업 형태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생산성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경영학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카테고리가 과학적 관리예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할까. 그래서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과학적 관련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바로 기업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방식 이런 것이 처음 시작될 때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했었던 그런 위키노믹스 형태로 이제는 비즈니스가 달라지는 이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의 기업 중심의 그런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고 이런 주도하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지성, 위키노믹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논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창출 체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